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타깃으로 이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강남권 부동산 시장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강북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등 이 풍선 효과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문제 짚어보겠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서 엄정 처벌하라 언급한 이후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속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도 짚어봅니다. 네, 부동산 문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북권에서 공급된 아파트인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여파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사실 뜯어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피해서 이제 다른 데 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반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그만큼 이제 강남의 그 최근의 가격 그 앙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투기적인 어떤 그런 이익 상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사실 믿음이 강북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강남은 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더라도 강북은 그만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믿음도 있고요. 또 이제 강북은 강남에 비해서 그동안 이제 가격 오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오름의 여지가 또 크고 하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강남 효과가 확산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남 효과가 확산된 것은 맞는데 네.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믿음 네. 또는 지정하더라도 강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또 다른 해석 네. 복합적이군요.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전국적인 투기 방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되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뭐 이 지금 투기 현상이 주로 국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국지적인 것이 현상적으로는 맞지만서도 네. 현재 지금 이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현상은 사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지난 한 3, 4년간 정부가 이게 풀어냈던 이 수요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조건이 있는 한에서는 저는 뭐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 혹은 수도권의 사업성이 좋은 뭐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늘 어느 때든지 이 강남과 같은 현상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보고 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다. 예, 원래 특히 이 주택 시장은 이 분양 시장이 뜨거웠는데 분양권 전매 율을 보게 된다면 지방이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배가 더 많습니다. 네. 예컨대 뭐 세종시라든가 네. 부산 뭐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예컨대 100건의 이제 주택이 공급되면 그 중에서 전매가 된 것이 지방에서는 한 25건이라 하면 서울 같은 경우 8건밖에 안 됩니다. 네. 사실 그만큼 지방이 더 뜨겁기 때문에 지방도 그런 온기가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만 여전히 잠복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어떤 그런 획일적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획일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네, 표준 정책이 나와야 된다. 네, 그동안은요. 일부 지역은 과열이고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이 또 냉각 중이다. 이런 이제 전언들도 있어서 양극화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럼 교수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특히 이제 그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네. 그 이제 양적 완화 일환으로 쏟아냈던 이 수요 진작 정책들, 이를테면 뭐 분양가 상한제 철폐라든가, 네. 그 다음에 LTV, LTD, DTI,
그 규제 완화했던 거, 네. 그다음에 초저금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력 1순위 자격이 완화,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의 어떤 그런 그 완화, 이런 등등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가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난 정상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정부가 도입하거나 강화해야 할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수요를 좀 이제 잡아야 한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앞에서 지금 정부는 좀 머뭇거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금 당장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조금 이제 아니란 이 상황 인식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정부는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이 정부가 사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부동산에 많이 올인하는 그런 정책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도 살리자. 그래서 올 그 2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반이 사실 부동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죽게 되면 그만큼 경기 위축되기 때문에 여기 다른 어떤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성적표가 나빠지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신도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이 정책 당국의 네.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라든가 정책의 성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친부동산적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친강남적인 또 성향도 강하고요. 뭐 저는 이런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금 부동산 일종의 그 시장 안정화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년 전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초이노믹스와는 또 다르게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정부의 공급 축소 시그널이 오히려 시장에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 8.15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대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예컨대 DTI라든가 LTV를 상당히 이제 강화시킬 거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금리도 좀 올릴 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도 좀 강화시킬 거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어떤 그런 기대였습니다. 네. 근데 정부 뚜껑을 실제 열어보니까 이게 공공택지 공급량을 줄여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라는 네. 상당히 애들로 가는 정책을 내놓은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까닭은 지금 살아있는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조금 그 의심을 갖고 봤던 그런 참여자들이 자신을 얻은 것이죠. 뭐 정부가 그렇게 이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것이 오히려 혹은 또 더 강화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자. 뭐 이런 네.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면서 역효과가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해석이 상당히 제가 지금 솔깃한데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요. 이 시장만 계속 혼란스럽게 되는 건데 지금 경제사령탑이 실종됐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안은 구조조정 부문부터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좀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예, 뭐 사실 뭐 그 크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많겠습니다만 우리 부동산과 좁혀서 보게 되면 네. 사실 부동산은 그냥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보게 된다면 실물 경제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 부동산이라는 것이 거시경제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정책의 주요 변수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네.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이를테면 고용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뭐 기재부라든가 금융당국에서 네. 이제 담당하는 정책 분야인데 이런 부분의 정책이 부동산에 종속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전형적인 그런 두 가지 영역을 혼합시켜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경제 사람탑이 이제 실종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알겠습니다. 생겼는데 저는 분리해서 좀 정책을 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엄정 처벌을 언급한 이후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 흐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수사팀 인력도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의지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 출신으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신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시민단체가요,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관여했다. 검찰이 고발한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동안 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자,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했다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게 800억대의 천문학적인 돈이 모금된 사건이고,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이런 루머들이 세간에 지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단 이 법인 설립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주 걸리는데 보통은 그냥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지금 설립 절차가 끝나버린 일 아닙니까? 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특히 이 대통령에 관련돼 있다고 얘기가 도는 사건이라면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사건을 정리해야 맞는데 네. 검찰이 지금까지는 거의 수사를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엄정한 처벌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는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 발언 전체 맥락을 보면요. 이 재단 설립의 과정, 취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자, 이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야당들이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도 대통령께서 정말로 불필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령 지금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가 도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는지 어쨌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지금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경련이 나섰는지 청와대가 나섰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아하, 네.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이 돈을 모금당한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 순방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프리미엄 성과도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성과가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검찰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를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한정지었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보다 그것에 반대되는 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버리면 상당히 이상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인데 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야당의 문제제기를 보니까 여기는 워낙 바쁜 부서라서 뭐 네. 검사 한두 명 붙기도 어려운데 수사가 네.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전적으로 맞는 얘기인 게요. 네. 이게 형사부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보충해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경찰 수사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네네. 또 형사부 검사 한 명 한 명이 지금 거의 매일 200건 정도의 사건 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지금 업무가 대단히 과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이런 부서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에 관련돼 있다 이런 소문이 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특수부에서 곧바로 수사를 착수했어야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여론의 비판 때문에 수사를 억지로 지금 끌고 가다 보니까 실은 전혀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비판 때문에 할 수 없이 숫자만 늘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게 정의 기계와 사전 병력이 투입돼서 수사를 해야 될 사건에 조그만 보병 소총부대 이렇게 투입해서 네. 전투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이 수사팀의 검사 5명을 더 늘려서 뭐 일종의 특별수사팀처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졌는데 좀 애초에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 사건 때 보면 네. 그 대검 중수부 산하의 합수단이 지금 담당을 해서 했거든요. 네네. 박연차 게이트 때는 보면 대검 중수부가 투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 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대검 중수부나 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경우는 범죄 정보과라든지 수사과가 수사 지원을 맡거든요. 네. 그래서 계좌수색이라든지 이런 고도의 수사력을 지원받기가 쉬운데 형사부한테 이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읽히는 게 사실은 이게 수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서 외국으로 못 나가게 출국금지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출국금지 조치 여태까지 안 했다가 지금 독일로 도피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일부 언론들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두 재단과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서류들을 다 폐기하고 있다. 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은 핵심되는 관계자들은 독일이라든지 유럽으로 지금 도망을 가도록 방치를 해버린 상태고 그다음에 이 재단에 관련되는 서류 증거들은 다 폐기해서 지금 은폐하도록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전혀 수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사 검사 3명에서 2명 더 늘려서 5명으로 그것도 형사부 검사 5명으로 수사를 한다. 실은 말만 수사를 하는 척하지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운영위원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핵심 사안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여부였는데요. 네. 뭐 불출석 사유서 냈고 오늘 네. 이제 운영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까지도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이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우병우 수석 수사가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되고 있다. 네. 이거 사실이라고 보세요? 아, 충분히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국정원, 경찰 내부 요로 곳곳에 우병우 사단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우병우 수석과 어떤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법무부나 대검의 업무 준칙을 보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정수석실로 들어가는 내용 또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용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가 안 된다? 그건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도 본인이 보고받는 정황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면요. 네. 지금 이 최순실 수사도 사실은 안종범 수석 면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수사가 되어야 되고요. 우병우 수사도 우병우를 면직한 상태에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해야만 검찰이 정말로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인사권의 최종 귀속처인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 두 수석을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해라. 그러면 어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자, 이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럼 이 수사도 우수석에게 보고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로 도피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어쨌든 네. 출국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지금 검찰은 소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도피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소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불가능일 겁니다. 아, 불가능이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유병헌 씨 사태 때 보면 네. 둘째 아들 지금 남미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아, 유대규는 잡혔었고요. 예, 큰아들은 잡혔지만 둘째 아들은 지금 도망을 갔는데 네네. 둘째 아들 지금 남미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러네요. 더 이상 언론의 관심에서도 비켜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장녀 같은 경우는 프랑스 법원에서 잡혔지만 네. 이 정치범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으로 지금 못 들어가겠다라고 버티면서 그쪽 현지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재판이 몇 년을 끌면서 사건이 사실상 위야무야 되고 있는데 네. 그 유병헌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정부에서 강력한 소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최순실 사건은 과연 정부가 소환 의지가 있는지조차도 의문이거니와 네. 소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최순실 모녀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현지 법원을 상대로 이의 신청 또 소환 거부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소환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 최순실 게이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게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좀 증인 채택에 협력을 해서 전면적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검은 현재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이. 그렇죠. 근데 그 기한 내에 최순실 모녀를 한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주장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또 청와대, 이 특별감찰관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어떤 감시견도 사실은 우리 사회를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결국 국회에서 야당만이 이 문제를 줄기차게 한 3개월째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어제 지금 말씀을 하신 이런 상황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수정권 10년 동안 이게 부패할 대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이 민낯을 생생히 보여주는 네.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채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